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생명과학원 활동지 1단원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의 특성에 관해서 얘기 나누면서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걸로 했죠. 우선 강아지는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에너지는 사용을 하지만 강아지는 특별히 물질 대사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강아지는 잘하지만 로봇은 잘하지 않을 것이고요. 미래의 강아지는 새로운 강아지를 낳겠죠. 그러나 강아지 로봇이 자신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떤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다는 유전이란 과정도 강아지는 있지만 로봇에는 없겠죠. 강아지는 오랜 세월이 거치다 보면 주변 환경에 맞는 특징들을 갖춰 나가지만 강아지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주변에 대해서 자신이 반응하고 강아지 로봇도 센서가 있고 그것에 맞는 어떤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죠. 즉 생물만이 이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이 아닌 것도 일부 특성들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특성을 다 가지는 것이 바로 생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부 생물들은 하나의 세포, 이것을 단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부 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정리해 주었고요.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작용, 동화는 다른 것이 같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되는 과정, 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가 나누어져서 다른 물질을 구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엽록체로부터 미토콘드리아로 이 전달되는 물질 중에는 바로 포도당과 산소가 있어요. 이 포도당과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반응하면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죠.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화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광합성 과정을 거쳐서 동화작용을 거쳐서 포도당과 산소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로 생물이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나 변화를 우리가 자극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자극을 받아들이면 생물은 적절한 반응을 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죠. 체온이나 수분량 등 일정한 요소들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 유지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항상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는 생물이 수정란으로부터 출발해서 세포수가 점점 늘어나고 각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이나 기관과 같은 복잡한 형태가 갖추어져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생물은 무게와 부피가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생물은 유한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지금 30억 년 동안 생물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 나가고 있거든요. 즉 자신과 닮은 자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생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식 과정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닮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정보, 내 정보를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 형질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유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죠. 이때 자신이 혼자서 만들어서 자신만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을 무성생식, 자신과 다른 대상이 없어도 나 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무성이라고 하고요. 반면 다른 성의 유전자를 섞어서 물려주는 것을 유성생식이다. 이런 얘기를 불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적응과 진화. 생물은 환경에 적합한 형태, 습성, 생리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생물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벌어짐으로써 새로운 종이 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말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장들이에요. 이것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물론 어떤 문장에는 하나의 특성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선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생식이 되겠죠. 비대에너지를 흡수해 양분 합성하니까 물질 대사가 될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진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될 것이고요. 선인장엔 가시 형태의 잎이 있어서 건조한 환경에 적합하다.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구벌레는 모기가 된다. 발생 과정이 되겠고요. 거미줄의 진동을 감지하면 그 감지한 것을 이용해서 먹이가 왔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떨어 열을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극에 대해 저온 자극에 대해서 열을 생산하는 반응을 하는 거죠. 미모사도 건드리면 잎이 접히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핀치새는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즉 환경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그에 적합하게 바뀌어서 저마다 다른 부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적응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독생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정독생명이다.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요. 저마다의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바이러스의 구조가 상당히 재미난 구조로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네요.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요. 유전 물질은 단백질 껍질이라고 하는 세포막이 아닌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 밖에서는 결정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정체 형태라는 것은 어떠한 활동성이 없다는 뜻이죠. 물질 대사를 하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떠다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바이러스 특징을 한번 보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유전 물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이때 유전 물질을 복사해 새로운 바이러스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가할 수는 없고요. 숙주 내에서 새로운 요소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유전 물질이 당연히 있으니까 유전이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유전이란 현상이 일어나니까 돌연변이라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세포 구조가 아니고 자신만의 효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스스로 물질 대사는 하지 못해요.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의존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는 없고 물질 대사는 숙주에 의존하여 숙주에 의존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여태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하도록 하죠. 오른쪽을 한번 보죠. 생명과학은 당연히 생물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근데 개별 생물이 아니라 생물과 생물 사이의 관계도 더욱 중요시해요. 네트워크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때 낮은 수준에서는 세포부터 높은 수준에서 생태계까지 이렇게 각 단계별로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까지 있고요. 이 하위 단계에 나타나지 않던 특성이 상위 단계에 나타나므로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각 단계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람의 유전체 연구 분석을 보면 생명과학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고 물리학의 정보, 화학의 정보, 정보 처리 영역, 기계공학 등 수많은 학문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알아낸 이 사람의 유전체 분석은 또다시 각 학문에 또한 정보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므로 현대 학문의 특징은 다양한 학문들이 서로 융합해서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첫 번째로는
어떠한 자연현상이 왜 일어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연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요. 규칙성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일반화하는 하나의 탐구 방법이요. 이것을 우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불렀죠. 생명 현상을 관찰하고요. 이 생명 현상을 관찰을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고 관찰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줍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요. 어떠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한번 세웁니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요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요. 이것을 대조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서 일반화하는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죠. 과정을 보면 관찰 및 문제의식을 하고요.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설을 검증할지에 대한 나름의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수행하고요. 가설과 일치하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면 되고 가설과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새로운 가설이 필요하겠죠. A가 원인이 아니었다면 B가 원인인가? 새로운 가설. B가 원인이 아니라면 C가 원인인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가설을 수정하다 보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가설인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탐구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빛의 세기 등 이것을 우리가 독립 변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탐구 결과를 얻어지는 변인을 우리가 종속 변인이라고 부르고요. 독립 변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우선은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만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두는 것을 조작한다고 해서 조작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나머지 것은 내가 지금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올바르게 설정함으로써 조작 변인이 종속 변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파악하는 방법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할 때는 대조 실험을 수행하는데 대조 실험은 변인 통제가 잘 된 대조 실험을 해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조작 변인이 종속 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 변인을 설정한 집단, 의도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백신을 주사한 집단은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주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군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자연 상태 그대로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은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비교하기 위한 대상이라고 해서 대조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른쪽 한번 볼까요? 생명활동과 에너지 두 번째 단원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단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빈칸만 채우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문장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2단원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